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이런 사연을 보내는 일은 처음인데요. 그래도 어디 말할 데도 없는 제 사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늘 저희 아빠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빠를 많이 따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암으로 인해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살아오신 아빠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그때부터 막노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직업 특성상 항상 이곳저곳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오셨죠. 그러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젊은 시절에 엄마를 만나게 되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저를 20대 후반의 나이에 낳으셨습니다. 그 이후 아빠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시게 되셨고 엄마는 떡볶이를 파는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그 덕에 저는 부족함 하나 없이 밝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빠 직업을 말하면 막노동 아니냐며 무시하기도 했지만 저는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긍정적으로 성실히 살아가시는 아빠를 항상 멋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곤 했답니다. 이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아빠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런 남자가 많지는 않았죠. 아니요. 단 한 명도 없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처음 만난 남자친구는 착한 척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성실하긴 하지만 여자만 보면 헬렐레 해서 바람을 밥 먹듯이 피는 사람이었죠. 두 번의 연애 실패로 인해 남자는 저와 맞지 않나 보다 하고 한동안 솔로로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났을 때 한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인데요.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건 매일 출근 시간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남자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매일 계속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편지 한 통을 주더라고요. 뭐 내용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저는 그의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치근덕거리는 남자는 안 봐도 속셈이 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뀌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바쁜 출근 시간에 벌써부터 만취한 한 아저씨가 한 잔 거하게 드셨는지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슬금슬금 피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심하게 비틀거려 도로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자 그 남자가 부축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집이 어디세요? 뭐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안 취했어. 나 무시하냐? 아저씨는 도와주는 줄도 모르고 온갖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더니 댁이 어디세요?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라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있죠. 때마침 그 사람과 제가 늘 타던 버스가 왔는데 잠시 버스를 보고 시간을 보던 그 남자는 버스를 타지 않고 그 아저씨를 부축하며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지각할까봐 서둘러 버스에 타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저렇게 사람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음에 만나면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다음 날 역시나 또 만나게 된 그에게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제 지각 안 하셨어요? 매일 타던 버스 안 타시고 그 술 취한 아저씨 배웅해 주시던데.
그는 멋쩍은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더군요. 아, 네, 지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혹시 집에 못 찾아가시면 추운데 큰일이라도 날까봐 경찰서에 모셔드리고 갔어요. 사고라도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남자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인연은 발전되어 점점 더 깊은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이후에도 만나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도 없이 자연스레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그와 연애를 하며 더 알게 되고 나니 정말 그는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쁜 말 할 줄 몰라서 그냥 웃기만 하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무리해서라도 들어주곤 했죠. 정말 미련해 보일 정도로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간다고 했던 사람이 밤 11시가 되도록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하고 술 한잔하고 그제서야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다른 시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남일인지라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왠지 남편은 자기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가버리면 무슨 사단이라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중간에서 말렸는데, 그 싸우고 있는 남자가 남편 얼굴에 주먹을 몇 차례 가격해 버렸다는 거 있죠. 괜히 끼어들어서는 당하지도 않을 수모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웃긴 게, 남편이 구해준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도 남편에게 왜 참견이냐며 밀치고 꼬집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좋은 마음으로 그들의 싸움을 말렸던 게 오히려 그들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결국 시민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게 되었고, 지구대 가서 조사까지 받느라 밤 11시가 돼서야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던지, 오지랖이 넓다고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날만큼은 얼마나 제가 잔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구할 줄 아는 남자라면 저 하나쯤은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렇게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평생 나쁘게 대하지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성격이 제게 독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은요. 그렇게 우리는 콩깍지가 쉬인 지 9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빠른 결정인 듯 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남자랑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 설레임만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신이 없었고 할 일도 참 많았어요. 제일 어려웠던 건 공식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는 거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1년도 안 되어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더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아 라고 만류하셨지만, 남편의 설득과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결국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아무 조건,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앞으로 둘이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행복하게 살게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요. 왜 그러셨냐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 결정이라면 존중한다면서 축복해 주셨죠.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서 드디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아무 문제 없이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그 첫 만남이 첫 갈등의 씨앗이 되는 사건이 되고 말았죠. 어느 날 저와 남편이 퇴근을 막 하고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로 결혼 문제로 할 얘기가 있으니 나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 긴장되어 밥도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이때 시어머니가 입을 떼시더군요. 너 부모님이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포장마차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건설 현장? 포장마차? 그거 다 노가다꾼들이 하는 일 아니니? 포장마차는 웃음 팔고 장사하는 곳이잖아. 네? 웃음 팔아서 장사한다뇨.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지나치신데요. 노가다꾼이라는 말과 엄마를 비하하는 소리를 듣고 썩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닌지라 저는 이때부터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뭐야? 어디서 말대꾸하고 있어? 난 공무원 딸 뒀다길래 좋은 집안이겠거니 했는데 아니었네. 아유, 좀 더 생각을 해볼 걸. 이제 어쩌나. 자꾸만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에 슬슬 화가 난 저는 눈에 힘을 주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저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 부모님이라고요. 다른 말은 참을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중간에서 제지를 하더군요. 아이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나도 두 분 다 만나 뵀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어. 어서 지연이한테 사과해. 그렇게 남편이 말하고서야 제게 미안하다며 말 실수했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많이 불쾌하고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에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죠. 저희 부모님은 사돈 처음 뵙는 자리라며 백화점 가서 새 옷도 사고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아니 신랑 부모님은 무슨 자다 나온 사람처럼 대충 입은 차림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러는지 이해조차 가질 않았죠. 우리 부모님의 차림새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한 말은 더 황당했어요. 어머, 막일한다고 들어서 맞춰 입으려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하셨으면 저희도 좀 갖추고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건 뭐 사과를 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첫 마디부터 신경을 박박 긁어대는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기증이 났어요. 평소 선하고 나쁜 말 할 줄 모르시는 저희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셨고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말하셨죠.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 그저 서로 안면 트자고 모인 건데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자고 빨리. 어쩜 시모라는 사람과 시부라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게 천박한지 둘이 무슨 애도 아니고 철없는 애늙은이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견례 내내 분위기는 어색하고 불편했고 저는 속이 답답해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허허, 애들 이만큼 키워줬으니 우리 부모들이 할 책임은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남자 쪽에서 집 준비하고 여자 쪽에서는 혼수해 간다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시집 장가 보내면 그만이지. 뭐하러 부모들이 돈 써가며 다 큰 자식들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싫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 우리 서로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걸로 결혼시킵시다.
시아버지가 밥을 먹다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절대 집을 사줄 수 없으니 결혼시킬 거면 시키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들리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 하시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표정이 안 좋은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이 결혼 정말 괜찮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니 결혼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남편만큼 착한 사람은 살면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하며 결혼할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솔직히 이 결혼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어. 당신 부모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제 상견례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 집을 무시하고 깔봤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 나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난 사과를 받아야겠어.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이번에 무례하게 했던 행동들 직접 사과드려. 그렇지 않으면 난 이 결혼 못해. 그렇게 말을 하자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은 알겠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지? 라고 말을 하더니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부모들을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밤 8시가 되자 제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바꿔달라고 말하며 직접 사과들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속도 없는 저희 아버지는 제 속도 모르고 아이고 사돈어른 괜찮습니다. 다 편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염려 마시고 나중에 만나서 식사 한 번 더 해요. 이만 끊겠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에휴, 사과를 한다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받아들인 아빠나 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부를 떨며 사과한 시부모나 좀 당황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저희 아빠는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자존심이 상하셔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 그 사과 한마디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제 생각만큼은 아니어도 꽤 행복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할 때도 남편은 정말 많은 부분을 도와줬고 둘만 있을 때 그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천국 같던 이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저를 던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하게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불만스러운 얼굴로 저와 제 집안을 무시하는 말을 달고 살았고 착한 아들인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막아주지도 못했죠. 한번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다음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주일을 앓으며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남편 쪽 친척들이 다 모두 모인 자리에 갔는데 꽤나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죠. 저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이 먼저 모여 있었는데 어머니가 실수로 장식해 놓은 비싼 도자기를 깨버리신 거예요. 와장창 하고 큰 소리가 났고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죠. 이 소리에 놀란 종업원과 함께 다른 친척 어른들이 때마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당혹스런 표정을 짓던 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 너 조심 좀 하지. 네가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바람에 부딪혔잖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꼭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고를 쳐야 되겠니? 아유, 죄송합니다. 제 며느리가 못나서 큰 실수를 했네요. 라고 하는 거 있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상황인가요?
어머니, 저 거기 근처도 안 갔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남 탓을 그렇게 하니? 하여튼 집안에서 못 배워 먹어서 그래요, 얘가. 아이고, 좋은 날 다 망쳐놨네. 너 빨리 안 치우고 뭐하니?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남편한테 뭐라 말 좀 해보라는 듯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모든 사실을 안 시누이는 남몰래 피식 웃기까지 했고요. 순식간에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린 저는 그저 말없이 종업원을 도와 어머니가 깬 도자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혼자 빠져나와 버렸죠. 억울함에 숨이 꽉 막힌 채로 집에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는 못 산다며 으름장을 내놨습니다. 당신 장난해? 거기서 한마디도 못해? 당신 어머니 진짜 뻔뻔함이 몸에 배인 사람이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당신 집안 친척들 없었으면 당신 어머니 나한테 죽었어.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상황 발생되면 당신 어머니, 시누이, 당신까지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제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미안하다고 본인도 성격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겠다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살살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는 아직은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기로 했고 그 이후로 최대한 시어머니 만날 일을 피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전화가 와도 쌩까버리고 연락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온다고 하면 저는 친정에 가버렸죠. 불같은 성격의 둘이 만나면 무슨 사단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리에게 결혼 3년 만에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쁜 딸을 임신하게 된 거였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했고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더욱더 저에게 헌신하고 저를 아껴줬어요. 그렇게 저희에게도 행복이 다가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저를 골탕을 먹이고 싶은 건지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만삭이 다 되어간 상태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일삼기도 했고요.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도움은커녕 더 저를 괴롭게만 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더니 제 시누이는 말리지도 않고 한술 더 뜨는 인간이었어요. 임신을 처음 알렸을 때도 시어머니는 내 아들 애 맞냐? 라면서 누구 애를 배웠는지 어떻게 아냐고 검사해오기 전까지는 호적에 올리지 말라는 망언을 짓거렸습니다. 이때도 시누이는 저번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봤는데 어떤 남자랑 얘기하고 있던데? 하며 이간질까지 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한테 나쁜 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전 우여곡절 끝에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최대한 태교에 집중해 건강하고 씩씩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딸은 정말 제 딸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똑하고 예쁜 코가 제 아빠랑 쏙 닮았다는 거였어요. 저도 남편도 코가 높지 않은 편인데 저희 아빠는 특이하게도 높고 날카로운 코를 가지셨거든요. 이걸 신기할 만큼 쏙 빼닮았더라고요. 이것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이 코 때문에 얼마 후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딸을 보러 오신 그날 이상하게도 한참을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이상한 부분이 있나 싶어 걱정스러워서 물었죠.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우리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인상을 팍 쓰며 말했어요. 글렀네, 글렀어. 네?
뭐가요? 얼굴 좀 봐라. 이거 네 아비를 쏙 닮았네. 그쵸? 코가 똑 닮아서 더 그런가 봐요. 너무 예쁘죠? 예쁘기는 무슨 저것 때문에 얘도 인생 말아먹게 생겼다. 갓 태어난 아기한테 말도 안 되는 악담을 하는 걸 들으니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저는 바로 따지고 들었죠. 아기 앞에서 그게 무슨 악담이세요?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하나도 안 닮고 네 아빠만 닮았잖니. 그럼 너네 부모랑 똑같이 자랄 거 아니냐? 하여간 처음부터 천한 일 하는 집안이라 마음에 안 들었는데 괜히 막노동하는 집이랑 아들 결혼시켜서 내 손녀도 커서 막일하게 생겼네. 망했네, 망했어. 코 하나 닮았다고 똑같이 될 거라는 말도 웃기지만 천한 일이라며 엄마 아빠를 비난하다니. 안 그래도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랬는데 딸과 부모님을 동시에 욕하고 드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우리 부모 비하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경고했지? 뭐 천한 일? 당신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길래 남의 직업을 그딴 식으로 말하는데 당신은 놀고 먹는 논팽이잖아. 하는 일 없이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모여서 화투나 치는 거렁뱅이에 심심하면 동네 사람들 뒷담화 낚아는 하찮은 인생 주제에 어디서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길거리에 있는 거지는 구걸이라도 하니까 너보단 귀하겠다. 뭐? 너 뭐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말한 거야? 네가 드디어 정신이 돌았구나. 시모는 당장이라도 제 머리를 쥐어뜯을 듯이 달려왔고 남편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달려오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확 밀쳐버리고 딸을 안고 뒤돌아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너무 꼴보기가 싫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우는 딸을 달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남편이 뒤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달래느라 늦은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니 열불이 나서 그를 쏘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이 욕먹는데 화도 안 나? 어떻게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당신 등신이야? 바보야? 나도 놀랐어. 근데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좀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 당신도 이제 적응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하며 자기 엄마의 편을 드는 겁니다.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너는 아내랑 딸보다 네 엄마가 더 귀한가 보다? 그걸 어떻게 비교해?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네가 아들이니까 좀 따끔하게 말해야지. 그러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말해, 내가. 알잖아. 나 나쁜 말 못하는 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한 건 저였으니까요. 이렇게 착한 걸로 내가 내 발등을 찍을 줄이야.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바란 내가 잘못이지. 나 앞으로 시댁 쪽에 얼씬도 안 할 거니까 갈 거면 당신 혼자 갔다 와.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엄마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식들이 안 가면 쓰겠어? 아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정말 신물이 나더군요. 착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 할 말도 없었죠. 됐다, 됐어 하며 저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이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 태어난 사랑하는 딸을 두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후 시부모와 서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가 되었고 11년 차가 되었을 무렵 그렇게도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에게 하늘이 벌이라도 내린 듯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남편에게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오더니 다급하게 "빨리 병원으로 와.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더군요. 남편은 다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고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가보니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어지럽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하시고 쓰러지셨댔죠? 검사해 본 결과 뇌출혈입니다. 생명에는 문제가 없으시지만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 제대로 해주셔야 하고요. 기억력도 급격히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꽤나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잘 계시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병수발이 필요한 몸이 되었다니 믿을 수 없어 했죠. 저는 아픈 사람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제 못 괴롭힐 테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분간은 입원해 계실 거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할 날이 가까워지자 생전 둘이 만난 적도 없던 시누이가 저를 찾아오더군요. "언니, 우리 엄마 곧 퇴원하는 거 알죠? 이제 혼자 살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누구라도 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래요?" 저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싶어 되물었죠. 아가씨가 모시면 되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엄마 엄마 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당연히 아가씨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는 집도 좁고 돈도 없고 언니도 알다시피 저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잖아요. 언니는 공무원이니까 잘릴 일도 없고 돈도 따박따박 잘 받으니까 언니가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무슨 개가 짖는 소리인지, 아니 멀쩡한 아들 딸들이 있는데 지 엄마 병수발을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아니 아가씨, 그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예요? 아들 딸 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걸 제가 왜 해요? 아가씨 같으면 평생을 어머니에게 구박만 받고 무시받은 제가 병수발을 해주고 싶겠어요? 참 웃기시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니, 시부모도 가족이잖아요. 아이 참 정없네. 정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맡아줘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할 생각도 없었지만 얼마나 부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돈이요? 돈 없다면서 무슨 돈을 준다고 그래요? 얼마나 주게요? 10만 원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놀고 있어서 이것밖에 못 주는데 취직하면 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턱도 없는 액수에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가 차서 제가 말했죠. 야, 그깟 푼돈 받아서 누구 코에 붙여? 니들이 모시기 힘들면 돈 모아서 제대로 된 사람 고용해. 네가 그러니까 나이 40 넘어서도 시집도 못 가고 개차반으로 지내고 있지. 사람이라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라.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니는 네 엄마한테 그러고 싶냐? 그렇게 마음에 있는 심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건강할 때는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용돈 받아가며 생활하더니 쓰러지자마자 저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시모가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시누이는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잔뜩 당황해서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제 남편에게 다 말할 거라면서 소리를 치고 나가더라고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온 건가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남편한테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남편은 역시나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런 말 해서 미안해.
우리 엄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 왜 없어? 아가씨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아들이니까 하면 되잖아. 그렇게 걱정되면 가서 돌봐드려. 나는 일하잖아. 그만두고 병수발 들라는 말이야? 나는 일 안 해? 그리고 난 우리 딸도 돌보잖아. 동시에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하라고? 휴직하면 안 되나? 공무원은 잘 안 잘리지 않아? 휴직까지 해가면서 자기 엄마 병수발을 들어달라니. 어이도 없고 여태껏 시어머니께 당하면서 도움도 못 받은 것까지 생각나면서 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태까지 당신이 나 괴롭힘 당할 때 나서서 도와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나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준 적 있냐고. 마마보이의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말하지만 나 당신 좋아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리 딸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산 거야. 하지만 이제 시모 병수발까지 들라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니네 집구석은 염치라는 게 없냐? 시모나 시누이나 너나 다 썩어빠진 인간들 뿐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껏 제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모른 채 해.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엄마를 욕보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고 하며 눈빛이 변해서는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더군요. 하지만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의 뺨을 똑같이 때리고 이 그지 같은 놈 하고 말하고 딸을 안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 아빠는 늘 그랬듯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원래 부모라면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날 저는 곧바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의 공방 끝에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양육권 친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매달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조정 기간에도 매일같이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살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이 지긋지긋한 우유부단한 성격에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친정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와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딸을 몰래 만나 저를 설득 좀 해달라고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딸은 엄마 찾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엄마의 불행을 원치 않는다면서 말이죠. 딸도 아빠와 시댁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기에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그래서 저는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모든 악연이 끝났어요. 지금은 친정에서 부모님, 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여태껏 고생했는지 모르겠네요. 딸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하고 많이 따른답니다. 그냥 이대로 쭉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 뒤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시모를 똥기저귀 갈아주며 병수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요양병원에 보내면 되는데 시모가 죽어도 그건 싫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남한테 맡기느니 자기가 돌보는 게 낫다면서 집에서 뒤치다꺼리 해주고 있는데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요즘 요양병원도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 말이죠. 결국 버티지 못한 시누이는 몇 달 못 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 엄마 병수발하는 게 힘들다면서 말이죠. 정말 그 누구보다 쓰레기 중에 최악의 쓰레기였어요. 시모는 나한테는 못했어도
제 딸 신우이한테는 정말 잘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제 저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니 더 이상은 신경 안 쓰려고요. 단지 우리 딸의 아빠로서 이제는 바보같이 착한 건 착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오히려 그 바보 같은 착한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서 말이죠. 제발 깨우치고 남은 인생 심호 뒤치다꺼리하며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앞으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힘든 시국에 희망을 가지고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